안녕하세요. 죽음 삶에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시에 대해서 좀 알아볼 내용입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삶, 죽음, 그리고 시, 뭐 이런 제목입니다. 제 제목은. 제가 이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초성 퀴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삶은 비읍 이응이다. 비읍 이응이 뭘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병원이다. 제가 왜 삶을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일부는 병원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삶이 병원에서 시작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병원에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아서 일부의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부터는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제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하면 2020년도에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가 뭐 모든 저기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27만 2,4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2020년도에 출생아 수가 27만 4,200명인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조사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2020년도 자료에는. 왜 그럴까? 그 자료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 35만 7천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 중에서 99.6% 정도가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태어난 경우가 910명, 기타가 630명인데 여기에서 또 제외되어 있는 게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숫자가 한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이 숫자가 99.6%가 병원에서 태어난다는 숫자가 2017년도만이 아니라 2016년도, 2015년도 계속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청에서 출생 장소를 굳이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출생 장소를 조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도 병원이고 마무리도 병원이다라고 했는데 마무리는 어디에서 하시느냐. 그 자료를 한번 보면 2020년도의 경우를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30만 5,1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숫자가 75.6%, 자택이 15.6%, 기타가 8.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이제 출생과 사망의 경우에 이제 99.6%와 75.6% 이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 통계의 두 가지 출생과 사망 통계만 보더라도 출생의 경우는 태어난다는 게 거의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에 임박해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은 하고 있지만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가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세 번째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이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연세가 있고 뭐 지병이 있고 뭐 이러면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75.6%인데 저 수치도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수치도.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 통계가
75.6%만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머지가 다른 장소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내일이라는 게 올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어제의 추억을 가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구상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 구상시인의 시가 이제 오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서울에 사시고 뭐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큰 젖줄이 한강이죠. 한강의 발원지가 어딘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 구룡소라고 하는 검룡소라고 하는 태백에 있는 그 소죠. 그 샘물 솟는 건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루에 2,0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물이 514km를 달려가지고 이제 인천 앞에 서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솟구친 물이 그대로 이제 쭉 남한강, 북한강을 따라서 와서 이 서울을 지나서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그 물방울 한 방울은 거기에서 검룡소에서 솟아오른 물방울 한 방울은 언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 거죠. 그 바다에 가 있는 물은 뭐 경우에 따라서 증발을 해서 멀리 가서 또 다시 태백쯤 가서 거기에서 비로 내려서 그 검룡소에서 다시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바다에서 증발해서 바다 위에 구름으로 있다가 바다로 다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순환적이고 뭐 계속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오늘은 놀고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라는 거죠. 또 저도 뭐 그런 결심을 수시로 합니다만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다이어트도 항상 내일부터 합니다. 왜? 오늘 먹어야 될 게 많거든요. 오늘 먹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못 먹을 거니까 그 다이어트 시작하기 전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아내는 거다. 그런 거를 이제 구상시인은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구상시인의 시를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죽음에 관련된 시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실제로 자신의 주위에서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시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들이 그렇고요. 시라는 게 상당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로 쓰는 시가 있고 가슴으로 쓰는 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는 대부분 가슴으로 쓰는 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더더욱이 죽음과 관련된 시는 정말 가슴으로 자기가 느끼는 부분들, 자기 주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어떤 분이 사망을 해서 그걸로 쓰는 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상시인의 시, 아직 제가 소개는 안 드렸습니다만 임종예습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임종예습은 들으시면 나의 어떤 죽음이 저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구상시인의 시는 나의 죽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가지고 시를 쓰신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흰 혼이불에 덮여 앰뷸런스에 실려간다. 밤하늘이 거꾸로 발밑에 들이우며 죽음이 아슬한 수렁을 짓는다. 이채로 굳어뻗어진 내 송장과 사그라져 앙상한 내 해골이 떠오른다. 돌이켜보아야 차고투성이 한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녔다. 이제 허둥대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아버지, 저희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신용만 했지 옳게 섬기지는 못한 그분의 최후 말씀을 부지중 외우면서 나는 모든 상념에서 벗어난다. 또 숨이 차온다. 제 주위에서 지난 토요일 날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50대 중반인데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가 되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심근경색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직원 도움을 받아서 퇴근을 했는데 그때 바로 이제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남자들이라는 게 이제 또 조금 괜히 오기랄까? 내가 나를 잘 알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집에 가서 좀 쉬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집에서 쉬고 통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제 좀 쉬었다는 거. 내가 조금 쉬면 괜찮을 것 같아.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었다는 거죠. 가족들은 계속 병원에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걸 버텼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몸에 강직이 오고 막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서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은 뛰는데 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읽어드린 임종예습이라는 시를 보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나도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임종예습이라는 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예습이라는 걸 뭐 예습까지 할 거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머릿속으로 나의 사망이 어느 정도의 순간에 가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는 이제 우리한테 죽음과 관련된 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귀천이라는 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죠. 짧습니다. 세 줄, 한 연당 세 줄씩 되어 있는데 그 맨 앞에는 항상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의 시의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죠. 이 죽음을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젊은 사람한테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쓰지만 어느 정도의 연세가 있으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자기 연배나 뭐 자기 연배보다 위의 분들이 죽는 경우,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건 제가 뭐 언어학자가 아니어서 전 세계의 언어를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우리가 다 천손, 뭐 대부분의 어떤 민족의 탄생 설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하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언어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닌가.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마친다라는 거거든요. 끝난다라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언어에서 마치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출근하셨지만 돌아가실 때가 집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 집에서 오셔서 여기 와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일하고 뭐 또 다른 스케줄에 또 있습니다만 그거 끝나고 저녁이 되면 저도 제가 거쳐야 될 집으로 돌아가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이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그 죽음까지도 어떤 삶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거다. 아니면 삶도 죽음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분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뭐 이런 분이셨는데 서울대학교 상대 이분이 이제 1930년생이신데 그 시기에 서울대 상대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졸업을 못 하셨어요. 4학년 때 이제 그만두시고 뭐 이런 상황이셨는데 그 당시에 뭐 학교를 못한 상황에서 뭐 취업을 하셔가지고 뭐 김현옥 뭐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거에 뭐 서울시장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부산시장을 하실 때 그분의 뭐 공보특보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 인정받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쉽게도 이제 동백림 사건이라고 해서 간첩단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서 모진 고문을 받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고문도 받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후유증이랄까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자신의 어떤 기구한 운명을 기구한 운명대로 풀어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승화시켜서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분의 시가 이 귀천처럼 이렇게 잘 다듬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의 시 중에 또 소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소풍이라는 시는 시작을 이 귀천의 마지막 그 두 줄로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기까지는 이제 귀천에 의해서 반전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천상병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소풍이 아름다웠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한쪽의 일터에서는 굴뚝 위에서 농성을 하고 바람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의 사람은 감옥으로 내몰리는데 이 길이 소풍의 길이라고. 따르는 식구들과 목마태운 보따리 풀섭해주면 따가운 쐐기 길에는 통행료 마실 물에도 세금을 내라는 세상. 홀로 밤길을 걷고 길을 비추는 달빛조차 몸을 사리는데 이곳이 아름답다고? 이런 시를 이제 소풍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굉장한 반전이죠. 우리가 귀천이라는 시만 봤을 때는 아, 이분은 정말 이 세상 전체를 다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반전, 그 내면에는 역시 자기 자신의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회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통렬하게 풍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도 우리 사회는 아마 어느 굴뚝에서 농성하고 있는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막 그런 분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바람이 바뀌었다고 다른 쪽의 사람은 감옥으로 내몰리고 뭐 이런 표현도 우리 어떤 사회적인 그 현상들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실 물에도 세금을 내라는 세상.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만 해도 물을 사서 먹는다. 수돗물 먹으면 되지. 물을
페트병에 담겨 있는 물을 사서 먹는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우리는 마실 물을 페트병에 있는 물을 마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 천상병 시인이 안타깝게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 뭐 마산 쪽에서 태어나셨던 분인데 서울에서 주로 상계동에 사셨어요. 상계동도 지금은 이제 서울로 편입되어 있지만 이 천상병 시인이 사실 때는 의정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수락산 등산로에 가면 천상병 공원이 있습니다. 그 7호선에 수락산역인가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수락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천상병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은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래로 만들어졌는데 두 분이 노래를 불렀어요. 서로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한 분은 이제 이동원이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분은 이제 작년에 2021년도에 11월 달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이 부른 귀천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사익 잘 아시죠? 그 장사익 그분이 또 이제 귀천이라는 노래를 다르게 불렀는데 두 노래 한 번씩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원 가수가 부른 귀천과 장사익 가수가 부른 귀천 서로 다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장사익 그 분의 부른 노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격정적으로 좀 부르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그 이동원 그분은 이제 나중에 소개를 한 번 더 드릴 시인이 있습니다만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부르신 분이죠. 향수를 그 본인님만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박인수라는 성악가하고 이제 같이 부르셨는데 그 박인수 그 당시만 해도 성악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중가요를 부르시는 분하고 성악을 하시는 분이 같이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TV 프로에서 이렇게 성악을 하시는 분이 대중가요를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같이 해서 뭐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제 박인수 성악가와 그 당시에 그 박인수 성악가는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성악계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거목이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이 같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악계에서 클래식 성악계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불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적이 말씀드리고요. 이 천상병 시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데 유고집이라는 게 나왔어요. 유고 시집이. 왜 그렇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문을 당했고 이제 뭐 가난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행렬병자처럼 돼가지고 서울의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갑자기 맨날 이분이 이제 뭐 모이는 그 문인들이 모이는 데에서 만나가지고 문인들한테 술값을 이렇게 좀 내라고 그러셨대요. 500원 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1000원 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500원 내는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500원, 결혼한 사람한테는 1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드셨는데 한동안 안 보이니까 뭐 이런 적에 대해서 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동료 문인들이 이 천상병 시인의 시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시집을 냈어요. 유고 시집으로 냈는데 그 시집을 내고 얼마 안 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돼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퇴원시켜서 저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살아생전에 유고 시집을 내신 최초의 어떤 유일한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유고 시집의 제목이 새라는 시인데요. 그 새를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터에 새 나라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산다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랑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그득 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제가 굳이 이 새라는 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하죠. 그 좋은 일과 나쁜 일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가 운다. 이 새나 귀천이나 이런 저기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머리로 쓰여진 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감성에 충만한 것보다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죽음이라는 게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 거고 이런 걸로 쓰여진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시가 이제 김소엽이라는 시인이 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시도 아마 죽음에 관련된 시로는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겐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우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죽음에 관련된 시는 보통의 경우에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사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시는 누가 죽었을까요? 이 시인은 아마 남편이 죽은 게 아닌가. 그 남편이 죽고 난 시점에서 쓰여진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물음표, 느낌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문장의 부호들이잖아요. 문장의 부호들을 가지고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또 풀어냈구나. 거기에 각각의 그 문장 부호가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편히 쉬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 하늘 날아가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 다 털어내고 이제 좀 편히 쉬세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죽음이라는 게 그냥 마침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쉬는 거다, 쉼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라는 건 뭘까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냥 제가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남아있는 경우에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 이런 어른들을 보내드리고 저한테 가지고 있었던 물음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하고 싶으셨던 얘기가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나한테 뭔가 얘기하시고 싶으셨던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 아버지한테 내가 정말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를 만났을 때 당신 아들로서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음표로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그러면 그런 물음표에 대한 걸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나한테 이제 따옴표가 남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 시인은 이제 남편을 다시 만나는
해우할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저도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돌아갔으니까 내가 왔던 데로 돌아갔으니까 내가 왔던 데에 저희 아버지도 계실 거고 어머니도 계실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가서 아버지 어머니 만났을 때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김소엽 시인이 죽음에 관련된 시를 뭐 많이 쓰신 분은 아닌데 죽음에 관련된 시를 한 편을 더 쓰신 게 있어요. 죽음의 찬가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길어요. 긴데 이 앞에 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라는 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들이 내장되어 있고 그 문장 부호와 같이 연결돼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써놓으신 것 같아요. 누가 덧없이 말했는가? 죽음은 공포이며 슬픔이라고. 죽음은 생의 종말이며 삶의 끝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죽음은 가장 진지한 삶의 표현, 가장 경건한 삶의 완성인 것을.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왜 진즉 몰랐을까? 하루를 잘 사는 길이 잘 죽는 길이요. 순간순간을 잘 사는 길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인 것을. 죽음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고 죽음은 삶의 엄연한 동반자요. 죽음은 삶의 생명으로 이어지나니 삶과 같은 열정으로 살아서 죽음을 준비할지라. 죽음은 불꽃처럼 지천에 널려 있고 우리 삶은 그 위를 바람처럼 흐르거니 잠시 왔다 돌아가는 삶. 그 사이 많이도 헤매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잠 못 이루고 분노하고 쟁투하면서 땀 흘려 평생 달려가 보지만 머지않아 인생의 터미널이 오고 빨간 신호등 켜지면 가던 길 멈추고 누구나 예외 없이 가야 할 그곳인데 우리는 사는 동안 천만 년 살 것처럼 세상 것 다 가지려 욕심을 부리며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서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랄 시간인데 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가버린 후에는 재산도 권력도 명리도 아니요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오직 남는 것은 그가 살아서 이웃에게 베푼 사랑 한 조각뿐인 것을. 가장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 군뱅이 같은 추한 육신을 벗고 눈물같이 투명한 비단실로 별빛 같은 찬란한 레이스를 짜서 영혼의 날개 달고 그분 앞에 갈 수 없을까? 죽음은 또 하나의 신비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 아무도 갔다가 되돌아온 사람 하나도 없는 걸 보고 나는 알았네. 그 세상 얼마나 좋으면 누구나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어느 날 그분이 부르시면 누구나 순종하며 순서 없이 가야 할 그 길. 내 안의 더러운 것 다 털어버리고 내 안의 정환과 분노,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영혼의 껍질 벗고 나비처럼 날아서 아름답고 깨끗한 영혼으로 황홀한 첫날 밤 위에 그분 앞에 가야겠네. 그날을 위해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다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신혼여행 떠나야겠네. 이 시인의 이 시는 죽음의 창가라는 시는 이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곳이 이제 각당복지재단인데, 각당복지재단이 우리나라에서 죽음 준비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한 곳이거든요. 그 죽음 준비 교육을 하게 된 그게 이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라는 그 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 거죠. 그 회의 창립 10주년일 때 김소엽 시인이 이제 그 각당복지재단 거기에다가 이제 시를 써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하루를 산다는 건 죽음에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남아있는 날을 하루씩 줄이는 건데 그걸 얼마나 잘 할 거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내재되어 있고 우리 삶과 죽음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왔다가 가는 거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왜 간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걸 이제 보통 뭐 우리 생각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은 그걸 거기가 좋으니까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를 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김소엽 시인의 시까지 좀 봤고요. 이 가버리면 어떤 거죠? 가면 여기 계시다가 가면 어떤 상황인가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던 자리에 없어지는 거죠. 부재하게 됩니다. 아, 그분 지금 부재 중이에요. 사무실 같은데 이렇게 걸려 있죠. 뭐 회의 중 뭐 이런 거 있고 부재 중. 그럼 그 사무실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부재, 우리가 있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 부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부재라는 걸로 이제 시를 또 쓰셨는데 어쩌다 바람이라도 와 흔들면 울타리는 슬픈 소리로 울었다. 맨드라미, 나팔꽃, 봉숭아 같은 것 저마다 피곤 소리 없이 져버렸다. 차가운 한겨울에도 외롭게 햇살은 청석 솜돌 위에서 낮잠을 졸다 갔다. 할 일 없이 세월은 흘러만 가고 꿈결같이 사람들은 살다 죽었다. 뭐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왔다가 가는 거,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 사람도 왔다가 가는 거, 그냥 그러고 왔다가 가버리면 비어있는 거, 부재.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텐마루 같은 데 있다가 그 햇살이 없어지면 햇살이 부재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그렇게 부재라는 시를 써주셨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표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이혜인 수녀가 쓴 거에는 또 이제 마침표 얘기가 나오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소개를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에 하관이라는 시가 있어요. 관을 내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침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삶의 의무를 다 끝낸 겸허한 마침표 하나가 네모난 상자에 누워 천천히 땅 밑으로 내려가네. 이승에서 못다한 이야기, 못다한 사랑 대신 하라 이르며 영원히 눈길은 우리 가운데의 한 사람. 흙을 뿌리며 꽃을 던지며 울음을 삼키는 남은 이들 곁에 바람은 침묵하고 새들은 조용하네. 더 깊이, 더 낮게 홀로 내려가야 하는 고독한 작별 인사. 흙빛의 차디찬 침묵 사이로 언뜻 스쳐가는 우리 모두의 죽음. 한평생 기도하며 살았기에 눈물도 성수처럼 맑을 수 있던 노수녀의 마지막 미소가 우리 가슴속에 하얀 구름으로 떠오르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나중에 해부할 느낌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이혜인 수녀는 그 사람의 어떤 마침표가 하나가 이제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관하고 하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시로 쓰신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냥 잠깐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돌아오면 김춘수 시인의 시 부제라는 것보다 김춘수 시인의 시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가 어떤 시가 있을까요? 꽃이죠, 꽃. 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그 시를 이제 김춘수 시인이 쓰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남고 싶거든요. 가장 뭐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잊혀지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계속해서 잊혀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의 이제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글 수 없는 슬픔이라는 시인데 유용선 시인의 시입니다. 저 혼자 여닫을 수 있는 슬픔이면 하마 슬픔이랄 것도 없네. 정작 큰 슬픔은 자물쇠를 남기지 않네. 당신 가버렸을 때, 내 손 닿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을 때 그제야 알게 될 둔중한 슬픔. 나로 인해 당신 슬퍼하는 줄을 내 설령 아둔한 머리로 헤아린다 한들 이대로 당신 가버린다면, 내 손 닿지 못할 곳으로 가버린다면 이 또한 잠글 수 없는 큰 슬픔. 가슴을 찢긴 당신, 자물쇠를 든 늙은 여자. 우리가 수돗물 잠그면 수돗물이 안 나오죠. 그렇다고 수돗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슬픔이라는 게 잠근다고 해서 슬픔이 잠궈지는 게 아니다. 슬픔은 언제나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가까운 가족,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우자가 어떤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문득문득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좀 젊으셨을 때, 제가 비교적 젊으셨을 때 돌아가셨고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결혼하고 뭐 이런 저기를 하면서 문득문득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뭐 오랜 시간이 지난 거지만 저한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뭐 이게 슬픔이라는 거에서 이제 조금 뭐 농도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더군다나 이제 이 배우자가 사망한 거에는 오래도록 그 슬픔이 남아 있겠죠. 그런 걸 이 시인은 잠글 수 없는 슬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재영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를 더 해드릴까 싶습니다. 저승길이 환해질 때 덤불 우거지고 잡풀 웃자라 이골이 저골 같고 저골이 이골 같아서 도무지 찾을 길 없는 길을 아버지는 어찌 알고 저리 수위 오르시는가. 덤불 우거지고 잡풀 웃자라 표식도 없고 비석도 없어 도무지 경계 없는 무덤을 아버지는 어찌 알고 저리 수위 찾으시는가. 아버지는 어찌 그리 길도 무덤도 잘 찾으요. 늙으면 저승길이 환해지는 법이다. 우거진 덤불과 웃자란 잡풀을 아버지 낫으로 베어낼 때마다 조금씩 환해지는 알몸의 길이여 알몸의 무덤이여. 제가 이 시를 소개해드린 건 제가 아까 이제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뭐 고등학교나 뭐 이런 시절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뭐 벌초를 하러 추석 인근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그때만 해도 대부분 다 산속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그 잡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못 찾아요. 잘 쉽게 못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잘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야, 역시 아버지는 다르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걸 표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